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초대한 분은요. 한국의 워렌 버핏 그 가치 투자 철학을 가장 잘 따르고 있는 그러한 투자 회사의 자산운용 대표이신데요. 최준철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최준철 대표님은 우리 구독자 분들 가운데에서 어떤 분을 우리가 초대해서 투자 철학을 한번 들어볼까 했더니 우리 최준철 대표를 막 어떤 분이 막 강력하게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영광입니다. 네. 이분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 꼭 듣고 싶다. 이분에게 뭔가 한 수 배워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는데 또 동감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정말 바쁘신 분이신데 아주 귀하게 초대를 했습니다. 오늘 가지고 계신 노하우들 그다음에 이런 생각들 좀 많이 좀 풀어주세요. 네, 잘 전달하고 가겠습니다. 네. 자, 먼저 창업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03년도에 그 대학교 4학년 때 창업하셨다고 네, 얘기를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무슨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원래 주식 투자를 시작했던 거는 이제 96년도였었고요. 그때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우연히 이제 가치 투자를 접하게 됐고, 그리고 그 방법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을 좀 안 좋은 거, 뭐 도박처럼 이렇게 돼야지 이런 좀 의문이 있던 차에 인터넷이 이제 90년대 후반에 나타나면서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좀 확인하게 됐고요. 그런 주식에 대한 혐오감 이런 것들을 좀 덜어보자, 생각 한번 바꿔보자라고 생각해서 가치 투자를 확산하는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도 쓰게 되고 신문도 내게 되고 뭐 주식 게시판에 글도 올리게 되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당신이 뭐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차려서 우리가 돈을 맡기면 어떻게 했느냐 이제 이런 제안이 오던 시기가 이제 2003년도 초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타인의 돈을 합법적으로 맡아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제 투자자문사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하는 게 적절하겠다 해서 2003년도 8월에 VIP 당시에는 이제 투자자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언론에서 보면은 뭐 그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외에는 항상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게 참 대단한 실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하고 계신 그 VIP 자산 운용의 어떤 자랑이랄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작년에 저희가 또 10년 만에 마이너스를 이제 추가로 내가지고 사실 16년 동안 이제 2번의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 2번이 이제 한 번은 금융위기였고 한 번은 이제 작년에 좀 좋지 않은 시장 상황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났지만 뭐 시장 대비해가지고는 또 조금 선방한 그런 수치였습니다.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뭐 저희한테 이제 돈을 맡기시면 뭐 연간 단위로 최고의 수익률을 올려드린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마이너스의 폭을 가장 최소한으로 하면서 이제 꾸준히 장기로 복리로 수익률을 쌓아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큰 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런 믿음을 저희는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것을 현실의 결과로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고요. 뭐 그 실수를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이 그래도 마이너스의 폭을 최소화하면서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을 쌓아왔던 그런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아까 제가 소개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가치 투자와 관련해서 워렌 버핏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네. 가장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분과 네.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가치 투자가 뭐 가치 있는 거를 산다, 뭐 가치가 증가하는 걸 산다 이렇게 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가치 투자는 뭐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자생적으로 가치라는 말을 해석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정확하게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마치 이제 기독교가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뭐 불교가 석가모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가치 투자는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에 의해서 만들어진 투자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의 기본적인 어떤 철학들 그리고 기본적인 투자의 원리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론을 승계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오랫동안 만드셨던 분이 워렌 버핏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어떤 식으로 벤저민 그레이엄의 철학을 이제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했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데 많은 공부를 했고 실제로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다는 게 가치 투자 한번 해보자라는 데 이제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이제 다만 버핏은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따라하기에는 이제는 약간은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펀드로서 이제 버핏의 철학, 그레이엄의 철학을 가장 또 현대에 맞게끔 잘 실천하고 있는 회사가 또 루앤커니프라는 회사가 있고 거기서 운영하는 펀드가 이제 세콰이어 펀드, 아카시아 펀드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을 운용하는 그 분들, 뭐 그렉 알렉산더 이런 분들을 또 저는
이제 제 직업적인 면에서 이제 버핏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롤 모델로서 또 그분들의 운영 방식을 많이 연구하고 그것을 한국에서 접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왕 그렇게 그 롤모델로 삼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가장 좀 도움이 됐던 책을 한 권 추천해 주신다 그러면 뭐가 네.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뭐 기독교에 이제 입문한다라고 하면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불교에 입문한다 하면 이제 불경을 읽어야 되는 것처럼 가치 투자에 입문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읽어야 되고요.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세 가지인데 이게 이제 가치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개의 기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주식은 뭐 투자자들 간에 거래하는 어떤 투기를 하는 그런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이제 기업의 소유권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사상을 먼저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기업의 소유권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한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식의 미래가 펼쳐질지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마치 저희가 운전할 때 늘 사고가 나는 건 아니지만 한두 번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매는 것처럼 그때 이제 필요한 게 그레이엄이 얘기하는 안전마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미래에 대한 실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버퍼를 만드는 거죠. 그것을 항상 대비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리스크를 낮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또 하나의 기둥이고요. 이제 마지막 기둥은 미스터 마켓이라는 이제 의인화된 표현을 벤저민 그레이엄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시장 가격을 저희가 추종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스터 마켓이라는 사람은 늘 조울증에 걸린 사람이라 오늘은 예를 들면 포스코를 뭐 40만 원에도 제한했다가 어느 때는 또 20만 원에도 제한했다가 이렇게 감정에 따라서 다른 가격들을 제시를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매번 미스터 마켓과 거래를 해야 될 필요는 없고 미스터 마켓이 낮은 가격을 제시할 때 우울증에 걸려서 낮은 가격을 제시할 때는 사고 그리고 흥분한 상태에서 이제 조증인 상태에서 가격을 높게 제시할 때는 팔고 이렇게 시장을 적절하게 역으로 이용해야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을 줬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가치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고 그게 현명한 투자자, 증권 분석 이런 책들에 담겨 있습니다. 그 책을 일단 먼저 읽고 시작을 하셔야지 이론적인 토대를 갖추고 이 투자에 뛰어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는데요. 근데 어쨌건 이제 16년간 예. 이제 사업을 해 오시면서 물론 그 자금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로서도 그렇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네. 참 어려운 일도 많이 있을 거 네, 아닙니까? 예. 가장 힘들었던 기억을 한번 떠올리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96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라고 하면 시장의 사건들이라고 하면은 뭐 IMF 사태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IT 버블, 그리고 IT 버블의 붕괴, 뭐 9.11 테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신용카드 버블이라든지 뭐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2008년도 금융위기,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있었고 뭐 소소하게는 뭐 최근에 미중 분쟁, 뭐 유럽의 금융위기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역시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고르라고 하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일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IMF도 물론 힘들었지만 그때는 제가 남의 돈을 운용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제 개인 투자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때는 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심적인 동요나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게 올해 이 투자를 할 건데 이제 처음에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구나 이런 것들도 뭐 배움의 자세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위기는 좀 달랐던 게 그 전까지는 이제 승승장구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연간 단위로 수익률이 막 마이너스 30%, 40% 이런 걸 나는 걸 보다 보니까 이제 제 돈이 깨지는 걸 넘어서 이제 남의 돈이 깨졌을 때의 그 책임감과 상실감, 이제 이런 우울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었고요. 아마 처음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제 조직을 가지고 저희가 개별 종목을 보기 때문에 개별 종목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을 많이 고용해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애널리스트들과 이제 뭔가 마찰이 빚어지기 시작했던 것들이 굉장히 심적인 동요를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좀 힘들다 보니까 다들 좀 예민하고 그리고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이 사태가 굉장히 오래 지속될 거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조직에 이제 퍼지다 보니까 이제 새로 또 일어날 힘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얻은 교훈은 정말 투자를 하다 보면은 정말 이런 일도 생길 수도 있구나. 그리고 그때를 어떻게 하면은 좀 현명하게 잘 넘기고 좀 평온함을 유지하면서 넘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조직적인 차원에서도
수익률은 무너질 수 있지만 내부 조직의 결속력 그리고 그것들을 관통하는 철학 이런 것들은 훼손되지 않도록 평소에 잘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때 운영하던 금액이 투자했던 네.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됐었어요? 그때가 2008년도? 한 2,500억 정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거의 뭐 1,000억 수준까지 이제 수익률도 마이너스가 나고 이제 환매도 맞고 이러면서 이제 줄어들게 됐고요. 뭐 아무래도 회사가 기울다 보니까 이제 조직원들도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그렇죠. 이탈하는 조직원들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남겼던 것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그 2008년 갑작스러운 금융사태 때문에 1,500억 가까운 손실을 네. 봤던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와, 그러니 얼마나 그 중압감이 예. 내 자기 돈이어도 그럴 텐데 네. 남의 돈이면 훨씬 더 하겠죠.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떠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상실감이 들더라고요. 고객도 마찬가지고 또 그렇죠. 그 전에는 그렇게 저희를 좀 숭상해도 워낙 수익률이 돈을 좋았으니까 벌어주니까. 네. 이제 올바른 방법을 쓰면서도 이렇게 수익률이 좋다니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받는 그런 좀 비난들 이런 것들이 당시로서는 또 지금보다 나이가 훨씬 어렸었고 그렇지, 그러네요, 또 진짜. 당시에 금융위가 지금은 이제 해결이 됐으니까 그냥 약간 추억처럼 얘기를 하지만 당시 분위기는 전 세계가 망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기 때문에 뭐 거기다 대고 제가 뭐 언제 이게 끝날 거다 뭐 이렇게 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또 뭐 내공이나 경험이 있는 상태는 아니었었고요. 거기에 또 다양한 실수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실수를 안 했는데 그런 꼴을 당했다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제 자책감도 들었고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심적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2008년도 잠깐 기억 떠올려 보면은 뭐 요번에도 뭐 코스닥 뭐 사이드카 발동하고 이런 게 있었지만 네. 그 당시 정말 하한가 연속 뭐 3일, 4일, 5일 막 네. 연속으로 갔었잖아요. 점하. 저도 이제 아직 기억이 나는 게 저희가 운용팀이랑 같이 워크샵을 가기로 한 날이었는데 네. 이제 출발하기 전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마이너스 한 3% 이렇게 출발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 점심 먹으러 이제 장소에 도착했을 때 뭐 마이너스 6% 이러더니 이제 오후에 거의 장 끝날 때쯤 되니까 거의 전 종목이 하한가여서 원래 이제 저희가 가서 논의를 해야 되는 주제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망연자실하게 이제 그런 거 다루지도 못하고 그냥 다들 걱정만 했던 또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죠. 정말 힘들었을 시기인데 그럼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그 특히 말씀하셨지만 우울증 같은 게 올 수도 있거든요. 네네. 네. 일단 개인적으로 좀 심적으로 좀 굳건하게 서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마음을 좀 다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수강을 하면서 뭐 경영도 그때 당시에 이제 투자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조직원들을 좀 더 이제 현명하게 잘 끌어갈 수 있을지 뭐 그런 수업들도 듣고요. 그리고 뭐 심리 상담 같은 것도 받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깨달았던 게 아, 이게 남 탓을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시장 때문에 혹은 저 사람들 때문에 돈을 빼가는 고객 때문에가 아니라 실제로 문제는 이제 나한테 있다라는 자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런 자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초부터 다시 쌓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직도 다시 이제 리빌딩을 하고요. 그리고 종목들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서 이제 지금 시기에 맞는 종목, 이게 과연 튼튼한 종목인가? 아니면 실수를 인정해야 되는 종목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솎아내는 작업을 하면서 점차 조직도 그렇고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좀 새로운 피로 채워 나가면서 지금의 노력이 결실로 좀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좀 더 참고 함께 기다리자 이러면서 지금 반전의 계기가 이제 2011년도 그러니까 그 문제가 터지고 한 2, 3년 뒤에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간의 노력들이 좀 더 성과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창업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투자 자문사로 운영을 하시다가 얼마 전에 네. 이제 자산 운용사로 이제 전환을 하셨다고 맞습니다. 들었어요. 네. 뭐 계기가 있나요? 이유가?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투자 자문사가 저희한테는 딱 맞는 옷이었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투자 자문사로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내부 시스템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맞춰져 있는 상태였었고요. 그런데 이제 투자 자문사가 아무래도 좀 운용사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원래는 이제 자문사로 들어와서 여기서 좀 커져서 이제 운용사로 가고 이런 어떤 금융 벤처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저는 투자 자문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건너뛰고 가다 보니까 투자 자문사의 위상이 많이 좀 안타깝게도 약해지는 게 사실이었고요. 그러면 저희가 새로운 채용이나 어떤 고객의 크레딧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투자 자문사보다는 운용사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여러모로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또 그 판단이 뭐 바로 들어서 전환을 한 건 아니었고 그 전부터 이제
자산운용사로 전환하면 결국 펀드 런칭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기존에 하던 일임 상품과 뭔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 다른 것들을 또 준비하는 시간도 충분히 필요했는데 이제 저희가 전환을 한 시기가 이게 충분히 이제 준비가 됐다. 그리고 이 펀드는 뭔가 기존의 100% 주식형 일임형과는 다른 그런 밸류를 고객들에게 줄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들면서 이제 운용사 전환을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바꾸신 이 사업 체제에 맞춰서 네. 뭔가 새롭게 가지신 비즈니스 목표가 네. 생겼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원래도 이제 사업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이제 가치 투자의 명가가 되겠다. 뭐 큰 회사보다는 이제 미국의 루앤커니프 같은 그런 딱 가치 투자, 정통 가치 투자하면은 딱 먼저 생각나는 그런 좋은 문화와 그리고 성과를 갖고 있는 그런 장기 성과를 갖고 있는 회사로 발돋움하는 게 이제 제 사업상의 목표인데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가치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꼭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 분야에서도 이 가치 투자의 유용성을 입증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하게 된 게 사실 해외 투자였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부동산이나 그리고 기업 금융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대체 투자라고 하는 부분 그런 영역에서도 뭐 가치 투자의 기본적인 원리, 로우 리스크, 미디엄 리턴을 실천하는 이런 영역으로 좀 확대하는 게 지금 또 고객분들이 좀 원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도 충분히 가치 투자를 해볼 만한 분야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번 저희가 작년 10월에 런칭한 사모펀드에는 주식뿐만 아니라 뭐 대체 투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차익 거래도 들어가고 해외는 뭐 별도로 아직까지는 하고 있고 사모펀드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영역들을 계속 발굴해서 가는 게 저희 목표고요. 실제로 버핏 같은 경우에도 뭐 주식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뭐 금융위기 때 보면은 뭐 골드만삭스나 지나 이런 데들의 뭔가 자금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제 프라이빗 딜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차익 거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평생에 걸쳐서 버핏 흉내라도 내고 최소한 한국에서 이런저런 투자에도 다 가치 투자들이 통용이 되는구나 이런 걸 한번 좀 증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 우리 최준철 대표님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언론에 그 뭐죠 주주로서의 그 주주 행동과 관련해서 뉴스가 여러 개 나오시더라고요. 먼저 그 투자한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정책이 그 주주 정책에 대한 컨설팅도 그 회사 투자한 회사에다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던데요. 저희는 뭐 회사랑 뭐 심하게 뭐 각을 세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경영자분들이 대부분은 그 업계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그 회사의 어떤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능력을 입증받아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CEO가 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그 업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시고 그 업에서 돈을 버는 거는 뭐 그러니까 또 저희가 그 회사를 선택을 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정통하시지만 막상 그렇게 번 돈을 어떻게 재배분을 할 수 있는지 이걸 저희가 자본 배치라고 하는데 자본 배치에 있어서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본 적이 없으셔서 취약점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당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 건지 자사주 매입 소각을 어떤 시기에 얼마만큼 해야 되는 건지 그 효과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커리어상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잘 버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인정하고 존경하는 부분이지만 이 돈을 다시 재배치해서 주주의 이익을 창출하거나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방식이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많이 제고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통을 통해서 이제 제공하고 저희가 이제 그걸 컨설팅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까지도 좀 잘해주셨으면 좋습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저희 방식의 이제 소위 주주 행동이고요. 저희는 이제 컨설팅형 주주 행동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그게 제로섬적으로 뭐 회사에 내 걸 뭐 뺏기 위해서가 그거를 아니니까. 뭐 저희가 뺏어가면 회사가 남는 게 없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결 기업 가치를 함께 제고하면 그게 대주주도 좋고 저희도 좋고 경영자도 좋다 이런 식의 설득을 꾸준하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참 이게 애매한 게 될 수도 있는 게 이러한 경영 상태, 투자한 기업의 경영 상태를 어떻게 체크를 하나요? 어떻게 잘 돼가고 있는지 못 돼가고 있는지? 저희가 뭐 사실은 다양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뭐 공식적으로 딱 A, B, C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숫자를 챙기고요. 이제 숫자를 보고 이 회사가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판단을 하고요. 이제 정량적 분석을 합니다. 뭐 아무래도 정량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좀 과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구단주인데 이 선수가 과연 공을 앞으로도 잘 칠 수 있는 선수인가 아닌가를 찾아본다고 하면은
뭐 배틀을 휘두르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는 것도 좋겠지만 이제 이 친구의 과거 타율을 오랫동안 만들어 놓은 타율을 보는 거죠. 그럼 뭐 10년 넘게 3할을 유지했다 이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양준혁이나 이런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이제 그 다음은 정성적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근육은 튼튼한지 이제 앞으로도 이 타율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또 좀 다른 문제니까요. 그리고 경쟁사 대비해서 얼마나 이제 상대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분석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영진이나 이제 실무자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걸 조사하면서 느꼈던 의문들, 마치 이제 이력서를 보다가 이제 궁금함이 생기면은 그 신입사원과의 면접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제 공부를 다 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궁금한 점들을 이제 구두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그런 것까지를 하게 되면은 아,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좋은 회사, 나쁜 회사를 가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시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라는 판단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네. 주가가 네. 계속 내려간단 말이에요. 네, 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다고 당연히 저희는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요. 왜냐하면 펀드멘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체적인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기업이 만들어 가는 거임에 반해서 주가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매기는 겁니다. 이제 그만큼 펀더멘탈의 진폭은 크지 않은데 가격의 진폭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기분에 따라서 이제 매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요. 당연히 회사가 좋아도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보수성의 원칙에 따르면 아 뭔가 저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희 또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추가적인 리서치를 통해서 저는 팔로우업이라고 부르는데 팔로우업을 통해서 우리가 애초에 이 회사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투자 아이디어들이 유지가 되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이게 구조적인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건지 이제 문제점이 이제 그냥 쭉 이어져서 계속 이제 안 좋은 기업 가치가 이제 하향하는 추세로 갈 건지 아니면 잠깐 이제 안 좋았다가 다시 원래대로 회복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리는 게 리서치의 핵심인데 많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때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업들을 애초에 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수요의 진폭이 좀 크지 않은 예를 들면 먹고 입고 마시고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은 뭐 문제점이라는 걸 찾아봐도 사실 뭐 그렇게 저희가 모를 만한 이슈가 있거나 실제로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만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경기 순환 종목이라든지 좀 뭐 수출을 많이 해서 저희가 이제 국내에 앉아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적이라든지 그런 산업의 어떤 다이나믹이 좀 커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기술이 지금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모르는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서 뭐이 기술이 갑자기 의미가 없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최초의 선택 순간에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종목일수록 판단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쉬운 싸움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어떤 경영진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네. 뭐 실수가 됐든 고의적이 됐든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을 알게 됐을 때에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회사의 뭐 의도성을 일단은 파악을 해서요. 뭐 의도적이지 않았는데 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 차원에서의 판단 문제가 되는 거고요. 아니 실수를 이 사람이 이제 착하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반복될 수 있는 경영진인가 혹은 아무리 경영진이 잘한다고 해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 업인가 이런 것들 이제 가려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경영진의 명백한 의도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거는 이제 주주행동주의 같은 형태로 풀어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네. 지금보다 좀 더 피가 끓을 때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는 했었습니다. 낮아졌어요, 피가? 네, 네. 그때 이제 저희가 깨달았던 거는 네. 아 이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맞아요. 어차피 저희가 이제 상장된 주식을 산다는 건 네. 자동차만 사는 게 아니라 자동차와 운전기사를 같이 사는 건데 그렇죠. 운전기사를 바꿔서 쓴다는 게 사실 저희가 과연 이제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많이 갖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에너지를 들이는 것보다는 애초에 좀 좋은 회사 그리고 좋은 운전기사가 딸려있는 좋은 차를 사자 이게 이제 저희 기조로 자리를 잡았고요. 다만 그때랑 달라진 거는 그때는
뭐랄까요? 이게 민주화 시위를 해도 이제 80년의 시위를 하는 느낌이랄까? 이게 과연 먹힐까? 이런 좀 벽을 많이 느꼈는데 지금은 한 87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직선제 정도는 끌어낼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지 않았나라고 해서 저희도 이제 조금은 다른 곳들과 함께 얘기를 해서 주주행동주의에 이제 조금 더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이제 그런 방법도 좀 더 이제 과격한 방법보다는 아까 서두 얘기했던 것처럼 잘 소통을 하면서 왜 이런 부분들을 고치는 게 이제 본인들한테도 유리하고 기업 가치 유리하고 그게 또한 주주들의 기대를 외면하지 않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소통을 하는데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게 하나의 일종의 컨설팅이 될 수도 있네요. 그 그렇죠. 회사의 성장을 위한, 예. 경영진의 성장을 근데 이제 위한. 그렇게 했는데도 뭐 바뀔 생각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거는 저희가 실수를 인정하고 이제 매도를 하는 게 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주주들의 요구를 또 외면하기 힘든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제 점점 투자자들도 이제 점점 똑똑해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가 정의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과거보다 훨씬 의식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뭐 기관 투자가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그런 그 개선의 노력들을 함께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SM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은 사실 뭐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정의가 아닌 방식이 그렇죠.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회사가 그걸 또 거부하는 것도 현실이 아직까지는 현실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 그런 사건들이 계속 쌓여 나가다 보면은 결국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좀 더 주주의 이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주의 권리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행사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예.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공개 행동이 있고 또 비공개 행동이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차이가 좀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공개 행동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예. 비공개 행동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일단 비공개 행동을 하는 건 뭐 명백하게 잘못이라기보다는 네. 조금은 더 개선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조금 더 주주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개선되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은 좀 더 비공개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더 좀 고칠 수 있는 어떤 시간과 그리고 뭔가 정치적인 그런 외부의 여론과 이런 것들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게 회사를 배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평판에도 약간 그 지장이 갈 수도 있으니까. 예. 또 너무 뭐 또 언론 때문에 너무 코너로 몰아서 사실 이 회사가 개선의 여지는 있는데 뭔가 좀 굴복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쪽으로 저는 몰아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근데 이제 명백하게 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제 법적으로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거는 제기를 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이제 갖춰져 있는 제도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를 뭐 저희가 말로써 이렇게 해결하기보다는 어차피 그런 잘못들은 이제 재발하지 않거나 이제 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법적인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푸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고, 그건 어차피 공개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공개적으로 풀어나가는 지금 이제 SM 같은 그런 형태가 좀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런 공개 행동 취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일단은 뭐 배임 횡령 같은 그런 아주 일반적인 경영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고소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또 많은 그런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끼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하는 것들이 있고 관례로 잡아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세금 관련해 가지고도 뭐 좀 정의에 맞지 않는 탈세가 부분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관련된 걸로 다시 한번 그 이슈를 다시 재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그 경영진 입장에서는 어쨌든 뭔가 큰 압박이 될 수 있겠네요.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이제 범죄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또 그 안에 이너서클에 있으면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가 됨으로써 한번 좀 되짚어보고 실제로 그것들을 바꿀 수 있다면 그 경영진에 대해서는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최 대표께서 생각하는 가치 투자의 기준은 뭐가 될까요? 뭐 어떤 분은 뭐 PBR이 높은 기업이다, 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가치 투자를 이제 얘기하시면서 많이들 이제 수단적인 그러니까 방법적인 부분으로 많이 이걸 정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기독교가 뭐냐 이러면은 그 뭐 주일에 교회 가고 기도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정의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이제 그걸 구현하는 방식인 것처럼 그렇죠. 가치 투자도 기본적인 원리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적정한 수익성을 달성하고 이 적정한 수익성을 장기적으로 만들므로써 끝내는 복리로 하이 리턴을 만드는.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를 정통으로 하는 곳들의 홈페이지를 가보면 다 뭐 로우 리스크, 미디엄 리턴 이제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 목표이기도 하면서 이걸 구현하는 방식으로 많이들 이제 각종 방식들, 자기만의 방식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우 리스크로 만들기 위해서 뭐 할인된 가격, 엄청나게 할인된 가격에 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로우 리스크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된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비즈니스의 퀄리티가 높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미디엄 리턴 같은 경우에도 뭐 아주 싼 가격에 샀다가 적정한 가격에 그냥 파는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미디엄 리턴을 만든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뭐 좋은 회사들은 드무니까 이런 것들을 오래 보유함으로써 이 자체에서 복리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결국엔 미디엄 리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이 리턴이 되는 거다. 이제 이런 사조에 따라서 이제 똑같이 가치 투자를 한다고는 하지만 어떤 데는 이제 A라는 방식, 어떤 데는 B라는 방식. 이제 그러면서 뭐 PBR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PR을 중요하게 생각, ROE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영업이익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각자 장르들이 이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어쨌든 가치 투자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게 결국엔 그 방법이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거냐, 그리고 적정한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는 거냐. 예를 들면, 나도 리스크는 싫어요.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거는 그렇죠.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기 때문에 가치 투자의 정의에 부합이 되지 않는 그렇죠. 부분인 거죠. 어쨌건 리스크는 적지만 수익률은 기대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버핏이나 뭐 로엔 커니프나 이런 데들을 공부한다는 게,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주어진 방식에서 어떻게 리스크를 낮추는 방식을 잘 사용하고 있나, 그 중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부분들을 뽑아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스크를 먼저 생각하고 리스크를 어떻게 떨어뜨릴까를 고민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치 투자자지. 오늘은 뭐 어떤 종목이 제일 많이 오를까? 예를 들면 나의 인생을 바꿔줄 만한 대박주. 1년 안에 바꿔줄 만한 대박주는 뭘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건 리스크를 먼저 고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흔히 가치 투자적 접근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 최 대표께서 투자할 기업을 이제 선택하지 않습니까? 네. 선택하는 그 기준은 뭐가 될까요? 결국은 이 주가라고 하는 건 미래의 일을 반영할 수밖에 없고요. 예. 기업 가치라고 하는 것도 이제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거라는 의미에도 결국에는 미래가 중요하다는 의미라서 결국에는 미래의 기업 가치가 늘 만한 기업을 속아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변수들을 갖고 있는 곳은 제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변수가 난 곳으로 지점에서 만나는 그런 타이밍을 잡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변수가 좀 적은 종목들을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좀 단순한 비즈니스를 하는 곳들을 좋아합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종목일 수도 있겠네요. 보통은 그런 종목이 다들 이제 알죠.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회사 혹은 뭐 변화에 그렇게 크게 휩쓸려 가지 않는 회사라는 생각은 있지만 또 그만큼 변화가 적기 때문에 뭐 올라봐야 뭐 크게 오르겠어? 개선돼 봐야 뭐 크게 오르겠어? 그치. 이런 이제 약간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저희가 사는 종목은 그 시기에 이게 박수를 받아본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보통은 좀 재미없지 않나? 좀 무겁지 않나? 좀 섹시한 맛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많이 들었고요. 이제 저는 오히려 그런 평가를 들으면 마음이 놓입니다. 모두가 다 이거 잘 샀네 하면 좀 불안한. 그만큼 그게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직은 인기가 없는 거니까 네. 먼저 선점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 둘 간의 균형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비즈니스와 낮은 가격의 균형을 찾는 건데, 뭐 누구나 다 그냥 좋은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낮은 가격일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처럼 뭐 폭락하게 되면은 뭐 이제 이런 종목들도 다 헐값에 거래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뭐 평시에는 특히나 이제 좋은 비즈니스하고 전반적으로 인정받는 종목들은 이제 가격 요소가 이제 충족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종목들 가운데서 뭐 기억나는, 개인적으로 선호했던 어떤 네. 종목 뭐 하나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아니면 섹터나. 제가 이제 상당히 이제 케이스라고 하면 좀 많은데, 네. 요즘은 몇 가지만 더 예, 얘기를 드리면, 일단 뭐 좀 아시는 분은 좀 또 저 사례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동서라는 종목을 굉장히 오래 보유를 했습니다. 그래요? 거의 한 12년, 13년 이렇게 이제 보유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때 이 회사를 봤을 때는
성장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싸게 거래되는 성장주. 일단 싸게 거래된다는 건 뭐 PR도 낮고 배당 수익률도 높고 그냥 아주 단순한 지표로도 저평가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커피 믹스가 한참 성장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푼으로 그렇죠. 예, 커피를 떠서 뭐 비율대로 만드는 그런 방식에서 커피 믹스를 딱 따가지고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 받아서 딱 타는 이런 방식으로 변환하면서 이 사무실로 커피 믹스가 침투해 들어가는 뭐 옛날에 아시겠죠 커피 믹스는 캠핑 가서 그렇죠. 뭐 광고 컨셉이 그런 거였는데 어느 순간 뭐 커리어 우먼이 나와서 커피를 마시고 이런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 저희가 보기에는 숫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피 믹스가 올라가면서 매출과 마진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에이 뭐 다들 뭐 커피가 얼마나 성장하면 성장하겠어. 이제 당시에는 뭐 LCD 이런 이제 두툼한 모니터를 대체하는 LCD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 산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성장주였음이 입증이 됐던 거고요. 또한 성장주였는데 주가는 하나도 안 올랐다 이러면 저희가 굉장히 회의감에 빠졌겠죠. 아, 가치 투자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 회사는 IR도 한 번도 안 하고 탐방도 안 받는데도 결국에는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가가 이제 10배 이상 올랐었거든요. 지금 12년 동안. 네, 12년 동안 16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역시 기업 가치가 증가가 되면 누가 뭐라고 하던 간에 주가는 결국 그걸 반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 기계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중계구나. 결국에는 체중이 많이 느는 데가 딱 올라갔을 때 체중이 많이 나오면 인정을 하는 거지. 뭐 그게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결국 이런 종목을 찾는 게 핵심이야라는 확신을 저희에게 더 배가시켜줬던 그런 이제 회사여서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리고 뭐 산업적인 오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건설하면 다들 뭐 손사래를 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되게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네, 2000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더더욱 그랬고 IMF 이후에도 사실 건설주들이 그렇죠. 굉장히 저평가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비즈니스라는 게 되게 묘한 게 모두가 다 이 업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업에 속한 사람들도 해야 될 걸 안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금융위기를 겪었다 이러면은 사실 건설사라는 게 그런 때 싸게 땅을 사서 또 집 지을 준비를 해서 분양을 하고 집을 짓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본인도 맞아요. 너무 무서우니까 땅도 안 사고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 또 돈도 없죠 대부분은. 그렇죠. 예, 보통 건설사들이 빚을 내 가지고 땅을 사고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저희가 찾은 종목 중에 이제 동원개발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 부산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그런 건설사인데 이 회사 아주 특이하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빚을 내서 땅을 사고 빚을 냈으니까 분양을 좀 급하게 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래서 약간 로또적인 그런 이제 비즈니스를 이어가는데 동원개발은 빚이 없으니까 이 현금 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할 때 싸게 땅을 사고 그리고 빚을 안 냈으니까 뭐 급할 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분양 시기가 좋았을 때 이제 분양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선분양이니까 돈이 미리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집 짓고 또 좋은 땅이 나오면 또 사들이고 이걸 계속 반복하니까 다른 건설사하고 점점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회사 진짜 신기하다 이러고 이제 부산에 탐방을 가봤는데 뭐 사무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70년대로 온 줄 알았습니다. 아주 허름했나 보죠. 네, 그러니까 극한의 비용 절감을 하지만 아. 또 땅이 싸게 나왔을 때는 이제 그동안의 안목과 그리고 자금력을 가지고 굉장히 기민하게 사들이는 이제 이중적인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도 뭐 건설이 다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걸 샀는데 역시나 계속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것도 역시 재평가가 되는 그런 것들을 빠르게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뭐 사양 산업도 없고요. 뭐 영원히 이제 좋은 산업도 없고 항상 비즈니스는 사이클을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다이나믹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가 또 그런 사이클을 겪으면서 순위의 변화를 내고요. 이런 것들도 뭐 애초에 좋은 회사를 사는 뭐 동서 같은 방식도 있지만 이렇게 산업의 사이클의 저점에서 좀 용기를 냈을 때 또 좋은 회사를 찾으면 또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었나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종목은 어떠한 식으로 발굴을 하고 스터디를 하시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일단 숫자에서 발견을 해내는 겁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경영 활동이 숫자로 다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그렇죠. 타자들이 뭐 타율이나 출루율 뭐 이런 걸로 다 평가를 받는 것처럼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솎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머니볼의 그 빌리빈이 좋은 타자들, 좋은 투수들을 할 때 일단 숫자를 그렇죠. 그 숫자를 이제 도와주는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것처럼 일단 좋은 숫자를 내는 거.
내는 곳들을 속거나 그러니까 이익을 매출과 이익. 네, 매출, 이익, 뭐 영업이익률, ROE, 그러니까 높아야 좋은 것들, 그리고 낮아야 좋은 것들 이런 것들 기준을 세워서 속가내서 그러면 이제 그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럼 그때서부터 하나하나 이제 점검해 나가면서 속가내는 이런 방식이 아주 일반적인 가치 투자의 종목 발굴 접근 방식이고요. 그리고 거꾸로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어떤 직업적으로 혹은 누군가 잘 아는 사람에게 얘기를 들어서 이 회사는 좋은 회사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네. 대학교 때 제가 학교 매점에서 쓰레기통을 보니까 2% 부족할 때가 뭐 엄청나게 많이 이제 먹고 마시고 버린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2% 부족할 때가 이제 히트 상품이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느끼고 롯데칠성을 보기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계기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느껴질 때 이제 반대로 숫자를 검증을 하는 겁니다. 아, 진짜로 이게 내 느낌이 이 숫자로 연결이 되고 있나? 그리고 그 숫자의 이면에는 어떤 방식들이 전개가 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거꾸로 가는 방식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정량적 방식과 정성적인 방식을 혼합해서 사용하되 순서는 이제 두 가지가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러한 것이 딱 발굴이 됐어요. 네. 발굴이 됐을 때, 그때 가격 네. 상관하지 않고 바로 투자를 들어가나요? 아니면 가격이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들어가나요? 네. 저희는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저희 내부에 필터가 있거든요. 그 필터를 쭉 통과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퀄리티를 기준으로 한 필터가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끝에 나오는 게 이제 좋은 회사라는 거죠. 질적으로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질적으로 좋은 회사가 고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제값을 받는 경우가 있고 저평가된 그렇죠.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왔을 때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액션으로 취합니다. 저희 내부의 투자 등급을 매기는데 그게 나우바이라는 약간 콩글리시 같긴 하지만 아주 직관적인 예, 지금 사라. 지금 사야 된다라는 그건 이제 퀄리티가 검증이 되는데 지금 싸다라고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바로 사는 겁니다. 근데 좋은데 가격이 좀 안 맞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웨이트 앤 바이라는 등급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싸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자라는 등급을 해서 따로 리스트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후보 선수 같은 거죠. 그리고 이거 뭐 필터를 아예 통과를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워칭이라는 이제 등급을 매기는데 그거는 지금은 이제 좋지 않지만 계속 이제 지켜보다 보면은 뭐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회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주기적으로 한 번씩 그냥 보기만 하자. 이렇게 이제 리스트를 또 관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세 등급 중에 하나를 매겨서 저희가 액션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가치 투자하면은 아까 복리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투자 보유 기간은 네. 어떻게 돼요? 그 장기 투자의 개념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보통 경험적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일단 우리가 발견한 이 회사의 어떤 숨겨진 그런 좋은 점이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될 때까지의 기간. 이 통상적으로는 한 3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정도면은 동원개발이든 동서든 이런 회사들의 장점들이 어느 정도는 시장에 알려져서 뭐 많이 반영이 됐겠지만 뭐 조금 반영이라도 그 정도의 시간을 들이면은 뭐 저희가 핑계를 댈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뭐 사람들이 모르는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대로면 네, 별로 이게 오히려 뭐 변화가 적정 없으면. 가격이 아닐까라는 어떤 의문으로 오히려 풀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 저희도 앞으로의 실적들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또 멀리 가게 되면은 이 예측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네. 뭐 5년 뒤, 10년 뒤, 뭐 사실 VIP 자산 운용의 5년 뒤, 10년 뒤도 제가 모르는데 남의 회사를 가지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좀 오만한 부분일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의 상황들과 저희의 좀 빡센 리서치를 바탕으로 예측할 수 있는 기간이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3년 정도를 예측해서 이게 반영될 때까지 한 3년 정도 기다려보자 해서 통상적으로는 3년이 저희가 평균적인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 오른다 하면 네. 그 3년 후에 예를 들어서 좀 올랐어요. 네. 올랐으면 매도를 합니까? 아니면은 네. 아까 동서 말씀하신 것처럼 12년 계속 보유를 하시나요? 저희가 처음에 분류를 할 때 네. 아예 그냥 좀 초장기로 생각하고 하는 종목들도 아주 소수로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훨씬 매도하는데 저희가 신중함을 가져가고요. 어차피 경영진을 믿고 저희가 가는 거라서 신중함을 많이 발휘를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딱 이 투자 아이디어가 시장이 모르니까 반영될 때까지 기다리자 정도의 어떤 등급을 매겨놓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관과 관계없이 목표가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바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니저랑 저희 담당 애널리스트랑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냥 팔까, 줄일까, 팔까, 혹은 조금만 더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좀 더 놔둘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의논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3년 안에 이제 빨리 오면은 좋겠지만 3년 안에는 올 거라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사실 속으로는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또 투자 아이디어의 강도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시장에서 모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더 기대감이 좀 빨리 반영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의 개념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짧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뭐 보통 10년, 20년, 네. 30년, 예. 뭐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거의 뭐 30년, 40년 보유한 네. 회사들도 있고 하니까 예. 이제 보통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그건 아니네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미국에 비해서는 네. 좀 더 이렇게 경기 순환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수가 그렇게 뭐 미국처럼 잘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70년대에 만들어 놓은 그 산업들, 뭐 조선, 화학, 철강, 전자 이런 것들이 아직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뭐 견고하게 정말 존슨앤존슨이나 P&G나 이런 것처럼 계속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의 숫자가 적은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해외 투자를 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 현실은 어느 정도는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그 초장기로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 비즈니스도 비즈니스지만 그 경영자를 믿는 거에 좀 더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은 좀 더 우리가 상식 범위 내에서 회사의 종합적인 면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 10년 넘어가는 장기 투자를 한다는 건 결국 그 사람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내 사람을 믿는다는 게 많은 내공을 필요로 하는 거고 네. 이게 뭐 100%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버핏처럼 뭔가 그런 해안이 있다면 아, 이 사람이 톱머피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제가 그런 내공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냥 3년이 쌓여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임을 알게 되고 다행히 회사가 좋은 방향으로 가면 이제 동서처럼 그렇게 이제 10년 이상 보유한 종목이 되지만 뭐 애초에 10년 이상 가는 거를 찾겠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저희 내공이나 산업적인 구조에 비춰봤을 때는 조금은 좀 이상적인 부분에 가깝지 않나.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거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조금 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항상 꿈은 뭐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를 몇십 년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될 줄 알고 보유했다. 저는 그건 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버핏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애플도 오래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겠죠. 네. 근데 막 80%씩 빠지고 이런 경우도 역사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죠. 뭐 잡스를 믿고 갔다 이런 거지. 아, 내가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어낼 줄 알았지. 이건 전 좀 그렇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비중을 늘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뭐 건방지게 이제 대한민국에 뭐 이런 경영자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다 이런 걸 장기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매도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이 공매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저는 공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공매도라고 하는 것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네. 뭐 제가 단기 투자나 뭐 모멘텀 투자나 이런 것들도 그냥 시장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뭐 찰리 먼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들이 실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했을 거다라는. 그러니까 그게 뭐 모두가 다 가치 투자자여야 뭐 시장이 좋은 거냐 하면은 저는 그것도 기회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시장의 일부고 거기서도 이제 잘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런 분들을 만나보기도 했고요. 이 공매도도 시장의 일부라고 생각하고요. 그 존재의 의미를 굳이 얘기하라고 한다면은 시장이 너무 과열될 때 좀 식혀주는 역할, 그리고 너무 빠질 때 쇼 커버링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유동성을 좀 보강해주는 역할, 이 정도를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아, 저거는 내가 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이게 제가 내린 판단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일단 공매도를 꾸준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롱으로 잘하시는 분들보다 숫자가 좀 더 적더라고요. 이게 수학적으로도 공매도는 이제 최대치의 수익률이 100%고 사실 손실은 무한대, 그 롱은 반대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수학적으로 좀 불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23년 동안 어느 회사가 나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좋아질지, 그리고 기업 경영진들이 얼마만큼 그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할지, 그런 거에 대한 희망과 어떤 응원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해왔다가
갑자기 어느 회사가 뭐 안 될까 부정적인 쪽으로 예, 부정적인 배팅을. 쪽으로 하는 게 그게 저는 잘 전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공매도가 좀 더 자리를 잡히려면 지금처럼 뭔가 모멘텀에 기반한 공매도, 모멘텀이 없으면 막 후려치고, 모멘텀이 있으면 또 막 사고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뭔가 밸류에이션에 좀 더 너무 고평가된 회사를 공매도를 한다든지, 혹은 회계적인 부정이 발견됐을 때 뭐 그게 가치가 정말 제로로 수렴한다고 보고 공매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는 좀 더 진화해 나가야 되지 않나. 지금의 공매도는 조금은 아직 도입 시기가 얼마 안 돼서 조금 초보적인 수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 바이오라든가 이런 네. 각종 테마주들이 한국 특히 아주 활발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버핏을 제가 숭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약들이 대부분은 미국에서 나왔고요. 한때는 신약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조합해 보면은 과거 어느 시기에 미국 제약회사가 이걸 신약을 개발하면서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버핏은 미국에 전념한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분은 모든 기업에 대해서 웬만하면 다 압니다. 하루 종일 공부 마시고 워낙 경력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웬만한 건 다 아실 겁니다. 진짜 A부터 Z까지 모든 기업을 다 봤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네. 그런데 버핏이 신약 개발 중인 회사를 산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아, 그 이유를 곱씹어 보면 버핏이 바보다? 혹은 버핏이 뭘 몰라서 그렇다? 혹은 미국에 그런 게 없었지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 가치 투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게 소위 말하는 좀 로또를 좀 긁는 약간 이것과 좀 유사하다고 아마 그분께서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을 보면은 저 역시도 뭐 그거를 해야 될 이유를 찾지는 못할 것 같고요. 뭐 분명히 이제 그것들을 뭐 여러 개를 사두면 뭐 미국의 암젠이나 이런 것처럼 뭐 손실이 다소 났지만 뭐 하나가 엄청나게 대박을 올라가지고 예, 전체적인 수익률을 좋았다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 또한도 이제 분산을 좀 잘 하면서 투자를 하고 계신가라고 생각하면 아닌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긴 아까 가치 투자의 기본은 로 리스크라고 했으니까 네. 이거는 사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네, 신약 쪽은. 예. 좀 더 바이오는. 신약 개발은 좀 더 좀 종교적인 부분에 좀 가깝지 않나. 마치 저희가 좋은 경영진을 발굴했을 때 이 경영진을 믿고 한번 가보자, 장기적으로 가보자 하는 것처럼 아마 그분들도 아, 뭐 이 약이라면 혹은 이 경영자라면 이게 기적을 만들 수 있을 거야라는 아마 확신이 있으실 텐데, 저희는 이제 그게 확률이 좀 낮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확률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람 심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정체돼 있고 내가 투자한 거는 정체돼 있고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데 옆에는 막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뭐 바이오주가 됐든 예. 뭐가 됐든. 그러면 이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네, 이런 예, 심리적으로 예. 동요 같은 건 없으세요?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고요. 뭐 당연히 빨리 돈 벌고 싶고, 그리고 대중의 의견을 좀 따라가고 싶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인간적인 부분인데, 저의 경우에 한정해서 얘기를 하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심리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 아주 좀 공인된 그런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항목 중에 이 인내력과 자율성이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게 된 이유일 수도 있는 거고요. 혼자 막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 그렇죠. 갑자기 무슨 활동들을 하고 책을 쓰고 뭐 이랬던 것 같고요. 인내심은 뭐 저도 23년 하면서 꼭 뭐 좋은 장만 있었겠습니까? 뭐 개별 종목에 들어가면 이제 변동성이 더 심했죠. 그렇죠. 안 좋은 상황들도 있었을 거고. 그때 이제 인내하고 그래도 크게 픽 안 쓰러지고 이 인내심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항목 중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거기에 신경 쓰고 남의 평판에 신경 쓰는가 이 항목이 있는데, 인내심과 자율성 100점이 나왔는데 이거 이제 1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형적인 인디펜던트 띵커고요. 누가 동서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누가 동원계 누가 아모레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간에 제가 팩트에 근거해서 리서치에 근거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면은 약간 우직하게 좀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냉철한. 예. 그래서 저는 투자를, 그러니까 특히 가치 투자를 하려면은 저는 이런 기질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실 그게 말은 쉽지만 사람의 심리상 쉬운 게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되거든요. 주변에서 아니 내가 돈 버는 것보다 나보다 네. 더 많이 버는 주변의 사람이 네. 나타나면 더 이게 좀 배가 아프든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반대로 한번 제가 이 반대로 한번 뒤집어서 보면 그냥 남이 얘기하는 종목을 샀고 공부도 안 했고 네. 그냥 최근에 네이버 검색어에서 제일 높이 있는 종목을 샀는데 네. 장기적으로 이 방법을 썼더니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저는 그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방식이 조금만 막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과연 그분들에게 지속적인 운이 따를까라는 거에 대해선 글쎄요, 뭐 골프 스윙 연습도 안 하고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했는데 갑자기 골프 실력이 좋아져서 프로에 입문하게 저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과 좀 소수의 편에 서는 그런 용기 이런 것들이 다 실은 융합이 돼서 어떤 투자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고 실제로 투자 대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다 그런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이제 대중을 따라서 했는데 내가 투자 대가가 됐다 이런 분들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가치 투자를 지향한다라고 본인이 결정을 하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각오랄까 기질을 네. 제가 연습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타고난 기질도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뭔가 저 도박성 좋아하는 분이 예. 가치 투자하기 쉽지 않겠네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아까 항목들이 그게 후천적인 항목이 아니고요. 사실 선천적인 항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대학교 1학년 때 그 당시에는 대학생 신분으로 투자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는데 그렇죠. 왜 못해 뭐라는 생각을 했던 거 대학생이 뭐 책을 낸다고 했을 때 출판사에서 뭐 좋은 생각이다라고 했겠습니까? 뭐 문전박대 많이 당했지만 그래도 최고 왜 못 내지라고 생각했던 것들 뭐 동서가 야구 재미없잖아 하지만 왜 커피가 꼭 재미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라고 하는 것들이 약간은 좀 선천적인 부분에 좀 더 맞닿아 있었고 제가 제 파트너인 김민국 대표를 보더라도 저거는 후천적으로 길러졌다기보다는 선천적인 건데 그거를 활용해서 투자를 했는데 결과가 장기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좀 더 믿음을 더한 거지 그게 저는 후천적으로 길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게 예전에 2000년대 그 엄청난 그 인터넷 버블이 네. 발생했을 때 닷컴 네. 버블이 있었을 때 워렌 버핏이 전혀 그 정말 굴뚝 산업에만 투자해서 네. 어리석은 버핏이라는 예. 어떤 논조의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던 네, 네. 그 기억이 나네요. 예, 근데 그래도 결국은 그거는 승자였죠. 생각을 안 꺾으셨잖아요. 네. 그 다들 시기를 시대에 넘기면서. 뒤떨어졌다 얘기 듣는데도 네. 결국은 이제 버핏이 승리한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요즘 그 4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4차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하기 네. 유망한 분야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대단한 비즈니스가 그 안에서 나올 수 있겠죠. 네. 마치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거기서 뭐 네이버 같은 회사가 나오고 이랬던 것처럼 기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창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성장 산업에 투신하는 거는 뭐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 산업에 뛰어들어서 라면 사업을 하겠다, 뭐 우유 사업을 하겠다 이거는 승산이 많이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산업에서 그런 창업의 기회들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몇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일단 그 산업의 흐름은 안다고 하더라도 누가 위너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죠. 인터넷을 처음 한 게 97년도였는데 상당히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네. PC통신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했으니까 아. 저도 나름대로는 기술에 대해서 빨리빨리 수용을 하는 얼리 어답터 스타일입니다. 같은. 예, 얼리 어답터입니다, 저도. 그런데 당시에 생각해 보면 야후, 뭐 라이코스, 뭐 한메일 이런 것들을 주로 그렇죠. 썼지 네이버는 저는 써본 기억 자체가 별로 맞아요. 없습니다. 야후가 대세였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네이버가 1등이라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그때로 돌아가서 위너가 네이버가 될 거다라는 걸 과연 사람들이 돈을 걸고 맞출 수 있었겠느냐. 저는 그건 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최종적인 픽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이제 단점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한계점일 거고요. 그리고 꼭 이제 4차 산업 뭐이다 새로운 산업이 열린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아주 순수한 그거를 담고 있는 회사들만 생각하시는데 뭐 인터넷이 보급된 게 꼭 뭐 네이버에만 득이된 게 아니라 인터넷을 잘 활용해서 기존 비즈니스에 접목한 곳들도 같이 수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버크셔가 가지고 있는 가이코라는 회사도 원래는 전화로 보험 가입하는 곳이지만 이제 가이코닷컴에서 이제 가입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오래된 그 와인을 새 병에다 담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변화를 도모하는 곳들도 나름 쏠쏠하게 그런 산업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동의하는 부분이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좀 짚을 수 있고 그것들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꼭 뭐 빅데이터를 전문으로 하는 곳들만 의미가 있는 거냐? 저희도 사용할 수 있고요. 저희 회사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험사도 그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고 그 기술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개선을 할 수가 있고 그게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좀 맞추기 어려운 게임으로만 많이 환상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은 더 균형을 잡는 시선을 조금 더 이쪽으로 돌려서 좀 폭넓게 이 산업의 변화를 이해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가치 투자의 조건, 로리스크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정말 맞진 않겠네요. 지켜보는 정도?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로우 리스크일 수는 있습니다. 뭐 잡스처럼 엄청난 통찰력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 손정희처럼 뭐 그 안에서도 알리바바의 그 창업자를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도 알아보는 너는 자 거물이 될 거야라고 하는 통찰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통찰력이 없이 뜨는 산업만 맞춘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는 조금은 이제 좀 떨어뜨려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요즘 그 국제 정세가 되게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추세고 불안정스럽죠. 네. 근데 이제 대체 투자로 금 투자 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떠오른단 말이에요. 네.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더 오를 것이다 예측하는 네. 분도 있고 금 투자 같은 이런 투자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에 대해서는 이제 하도 많이 물어보니까 이제 버핏이 금에 대해서 쫙 정리를 해준 적이 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기 레터에서 정리를 해줬는데 결론은 금은 위기의 순간에만 빛을 발하는 자산이고요. 평소에는 이제 닭으로 치면은 이제 계란을 낳지 못하는 닭, 이게 생산 수단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농장이나 아니면 뭐 기업이나 이런 데처럼 꾸준하게 어떤 소출물을 내주는 그런 걸 좋아하는 버핏의 입장에서는 나는 금을 그렇게 석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 세계에 있는 금을 다 모으면은 뭐 입안 가득한 이제 금괴가 될 텐데 이 스튜디오 가득한 금괴가 되겠죠. 그거에 해당하는 걸 살 바에는 차라리 나는 엑슨모빌 같은 석유 회사를 사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어떤 특정한 시기에만 빛을 발하는 자산보다는 이제 꾸준하게 이 수익력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주는 자산에 조금 더 저는 호감이 있고요. 이제 지금 같은 순간에 빛을 발하는 거를 하신 분들은 이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고 계신 거죠. 네. 근데 늘 자산 투자라고 하는 게 그 대가를 받고 계신 분들을 따라서 하게 되면은 또 결과가 이렇게 속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미리 선투자하지 네, 않는 그렇죠. 다음에는 그것도 금이 좋다도 실은 이런 사태가 나올 걸 대비해서 미리 산 분들한테는 좋지만 그럼 지금 사는 게 좋은 거냐는 같은 거지만 시기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네. 그럼 뭐 강남 아파트를 사시는 분 똑같은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2008년도에 사신 분들은 잘 사신 거고 지금 사시는 분들은 좀 애매한 거잖아요. 그렇죠. 시기별로 다른데 금도 이 정도로 화제가 된다는 건 지금 이 투자를 개시하는 거는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뭐 너무 비관적이다 나는 달러도 못 믿겠고 뭐 기업도 못 믿겠고 이건 정말 최악으로 가는 시나리오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분들은 금을 사야 마음의 평안을 얻으실 테니까 그것까지 그냥 말릴 수는 없지만 이걸 정말 투자라고 생각하신다면 과연 이게 또 어떤 이런 사태가 조금은 잠잠해질 경우에도 지금과 같은 상승세를 보일 거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그 해외 투자를 시작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유망한 투자 대상국으로 그 생각하고 계신 나라가 네. 어디인가요? 저희는 다른 분들이랑 해외 투자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소 다른데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유망한 시장을 고른다기보다는 한국에서 저희가 바텀업, 소위 말하는 바텀업 식에 접근을 하게 되면 2,000개 종목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고를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해외 투자로 넓히면 2,000개가 4,000개가 되고 6,000개가 되고 10,000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개념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망 시장보다는 바텀업으로 국내에서 리서치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외에서도 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제가 뭐 미국, 유럽, 일본 다 해봤는데 중국이 저희는 가장 편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거리상으로 가깝기 때문에 뭐 탐방을 가거나 이런 것도 유리하고요. 그리고 종목을 발굴하려면은 종목풀이 좀 커야 되는데 이미 종목풀이 좀 크기 때문에 중국에서 고를 만한 종목이 좀 많아 보였고요. 그리고
그 문화적으로 볼 때 뭔가 우리나라를 조금 따라오는 산업들이 좀 따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닦았던 노하우를 좀 접목해서 투자를 하기에도 좀 좋고요. 결정적으로는 매우 투기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 기업 가치가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한참 저희가 이제 한국은 정말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야라고 생각했던 그때가 투기적인 분위기가 이제 달아올랐을 때였거든요. 이게 롯데칠성 6만 원 하고 이러던 시기인데 오히려 저희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게 기회를 발견하기에는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중국 시장에서도 지금 뭔가 핫한 분야보다는 네. 인기 없는 종목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내시는 그렇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시는 그러니까 거네요. 미국 같은 경우에 좋은 회사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 저평가된 회사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매우 효율적인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효율성이 좀 떨어지면서도 기업 자체는 좀 긴 언덕을 가지고 있는. 근데 중국이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뭐 잘 발굴하면 좀 오랫동안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되게 이중적인 매력을 가진 곳이 중국이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중국인들로 이루어진 팀으로 저희가 중국 시장에 한국과 똑같은 방식의 리서치를 통해서 종목들을 이제 판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한국의 주식 시장 네. 매력이 있는 시장입니까? 다 이제 저도 해외 시장을 뭐 많이 봤기 때문에 네네. 이게 다 좋은 시장은 없고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좋은 기업은 많지만 매우 효율적이고 네. 그리고 절정 고수들이 많다라는 좀 한계가 있고요. 중국은 이제 기업들도 좋고 특히 뭐 경영자들 좋고 한데 이제 또 돈 잘 버는 경영자는 많지만 또 주주를 생각하는 경영자가 많지 그렇죠. 않다는 게 과거 우리나라 경영자 좀 비슷한 그런 면들이 있고 다 보면은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장단점이 뭐냐라고 일단 단점부터 얘기를 드리면은 경기 순환 종목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시지푸스의 돌처럼 뭐 경기가 좋을 때는 이익이 올랐다가 아닐 때 내려갔다가 이러면 이제 주가가 크게 오르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는 좀 경영진들이 뭐 주주를 대하는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좀 아직도 성숙하지 않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장점은 일단 그렇기 때문에 싸다는 거고요. 이제 대내외적으로 좀 외면을 받다 보니까 싼 시장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뭐 어떤 잣대를 보더라도 뭐 개별 종목도 그 전체 시장도 특히 지금 시점에서는 매우 싸다라는 네.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영자들의 마인드가 여전히 이제 원숙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나쁜 데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뭐 우리나라 상속세제 하에서는 지분율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1세대 창업자들이 높은 지분을 가지고 이게 내가 만든 회사라는 의식을 가지고 주주들을 대했을 때랑 또 세대를 거쳐서 지분율이 그때보다는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주주들이랑 좀 더 공생해야 되는 어떤 그런 배움을 하신 분들이랑은 조금 더 소통이 잘 되고 그래도 저희 같은 주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더 많이 가셔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해외 펀드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가끔 이제 저희랑 미팅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네. 요 두 가지의 한국 시장의 장점으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들이 다 그런 거죠. 이런 회사들 싸다고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싸다고 접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싸다. 예. 그리고 뭐 일본처럼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좀 좋은 방향으로 뭔가 가버넌스가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주로 이 두 가지 질문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접근한 아이디어가 거기서 비롯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그 개별 종목과 ETF 요새 한참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 ETF 투자. 네. 개인적으로 그 두 가지 투자 방법에 대해서 어느 쪽이 한국 상황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ETF가 뭐 보편화가 많이 돼 있지만 미국으로 치면 이제 인덱스 펀드라고 이게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버핏이 인덱스 펀드의 옹호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많이 어려운데요라고 하면 그냥 S&P 500 인덱스를 사서 장기 투자해라. 그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저 종목을 그냥 계속 고르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춘 조언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조언을 그럼 한국에 그대로 바꿔서 코스피 200을 그냥 장기 투자해라라고 한다면은 이게 효과적이겠냐 해서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순환을 타는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를 이루고 있고 그게 또 인덱스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오래 보유한다고 해서 인덱스가 좋아질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슬프면서도 다행인 게 슬픈 거는 인덱스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일단 실천하고 계신 분들은 없고요. 뭐 버핏의 조언을 제가 경고성으로 이렇게 바꿔서 해석해야 될 이유는 없고요. 네네. 그냥 알아서들 지수의 변동성만 취하려고 하는 단기 투자를 하고 계시죠. ETF를 가지고 뭐 떨어지면 사고 좀 오르면 팔고 이렇게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활용하고 맞아요. 계시는 정도의 수준이라 그냥 지수를 좀 어느 정도 범위에서 예측하는 수단 정도에서 많이들 접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단언컨대 그 정도의 방식을 쓸 바에는 그냥 조금 더 노력해서 장기적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을 좀 고르는 게 전 개인적으로는 재미가 있던데 근데 재미도 있으면서 좀 효과적인 방법, 우리나라의 어떤 인덱스의 구조를 좀 더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들이 가장 활용하기 좋은 방법은 저는 고배당주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쉽잖아요. 배당 수익률 뭐 금리보다 높은 거 사가지고 그렇죠. 주가 안 오르면 배당 받고 주가 올라가면 이익 실현해서 또 배당 높은 거 사고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게 제일 좀 심플하고요. 그리고 실수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거에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네. 회사의 현금 흐름 그리고 경영진의 마인드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얘기해 주기 때문에 뭐 허접한 회사가 고배당주의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질적인 부분도 해결할 수 있어서 매우 쉬운 방법인데 이것도 제가 정말 어떤 방송이든 간에 제가 조언으로서 얘기하지만 결정적으로 이제 재미가 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금리 어디서 막 0. 몇 프로 더 준다 그러시면은 막 옮기려고. 예, 수고를 감수하고 막 옮기시는데 왜 배당주는 그 4, 5%가 높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 주식을 생각하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뭔가 폭등, 예. 뭐 이런 고성장, 기대감이 이런, 다른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네. 주식이 폭락하는 거 떨어지는 거예요. 하락을 예. 해요. 그럼 이제 보통 하는 게 물타기 한다고 하잖아요. 네. 또 추가 매수. 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게 물타기가 독이 되느냐 약이 되느냐는 애초에 선택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걸 샀는데 빠진다라고 해서 그걸 계속 사는 게 맞는 거냐 하면은 그거는 이제 오히려 손실을 키울 수 있는 게 될 거고요. 펀더멘털이 튼튼한데 주가만 빠진다라고 하면은 뭐 버핏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막 폭락할 때 계속 사서 단가를 낮추는 것도 물타기를 하신 건데 그렇죠. 이게 나중에 수익률을 잠재 수익률을 더 키우는 도구가 됐거든요. 그걸 가르는 건 애초에 좋은 거냐 나쁜 거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좋은 거 나쁜 거도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투자 이후에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계속 팔로우업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이 그냥 주가만 빠졌다라고 하면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유가 있어서 빠진 건지 아니면 뭐 이유가 없는데 빠진 건지 판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의 선택과 그 이후에 이 회사에 대한 지식 수준 이거 두 가지의 조합으로 물타기가 이제 선한 게 될 수도 있고 악한 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좋은 것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추가로 싸게 살 수 있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제 예. 정말 더 크게 망하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공부를 많이 안 하시고 사게 돼서 주가가 빠지면 보통은 이제 이유가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손절매라는 방식, 그냥 주가가 빠지면 이건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가정하고 어려운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아예 법칙화해 놓은 건데 이제 손절매는 그냥 기계적으로 주가가 빠졌을 때 매도를 하는 거고요. 이제 물타기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이 펀더멘털이 유지가 되는지를 보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 주식 시장에서 개인들이 돈 벌기는 참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저희 그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분들의 방송을 보고도 이제 나오는 질문들을 보면은 장기 투자 나 10년, 20년 했는데 네. 마이너스 얼마고 뭐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종목,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가치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해놓고 기다렸느냐 아니냐의 차이를 네. 잘 모르시더라고. 무조건 예. 좋은 회사 그 시총 상위권에 예, 있는 예. 회사 사가지고 보유했는데 뭐 반토막이다, 뭐 예, 예. 10년 10년 됐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네. 주식 시장에서 개인이 성공하려면 네. 투자해서 돈을 벌려면 네. 어떤 요소가 좀 필요할까요? 저는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뭐 모든 업종, 모든 종목을 다 알아야지만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저 아는 분 중에도 강남역에 있는 건물만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역 전문 이제 부동산 업자죠. 그러네. 그런데 수익률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결과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지역을 다 다녀야지만 엄청난 걸 할 수 있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강남역 보고 있다 10년에 한 번씩 의사결정만 잘해도 충분히 부동산 부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잘 아는 분야를 이제 확보하고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실수가 줄어들고 똑같이 이제 내가 직업적으로 매우 잘하는 분야인데 주가가 빠진다 이러면은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주식을 더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주가가 떨어지는 게 무섭지 않은 거죠.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미스터 마켓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쉽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프로들은 모든 부분에서 그 정도의 역량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죽어라고 공부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공부를 추가로 하기 싫다면은 사실 자기가 원래 잘 알고 있는 분야를 좀 더 한정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좀 영악한 그런 플레이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우리나라의 그 산업 구조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아무거나 사가지고 장기로 투자했을 때 올라가는 거 이게 확률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그냥 상위 종목 중에 아무거나 찍었는데 그게 묵혀놨더니 올랐더라 이건 좀 가능한 스토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구조상 그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최대한 가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까지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경기를 심하게 타는 게 아니라 좀 이거는 꾸준하게 좀 갈 수 있겠다. 사람들이 이제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국민이 존재하는 한 이 비즈니스는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1차적인 필터링이라도 좀 해보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구조상에서는 아무렇게나 해가지고는 장기 투자만으로는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렵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템플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주가는 회의감 속에서 자라고 그리고 그 낙관 속에서 성숙하고 그리고 기대감 속에서 사라진 환상 속에서 사라진다 이제 행복 속에서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신 건 비관적일 때 사고 행복감에 도취됐을 때 팔아라 이런 이제 매매 시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그런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그 이제 필름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당시에 이제 돌아가서 그 순간을 보면요 대부분은 좀 행복했던 산업, 기대감이 막 행복했던 컸을 때. 주식시장의 시기 이런 때 보통 더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사신 경우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회의감 속에서 사기가 그만큼 좀 어렵거든요. 근데 회의감 속에서 살 수 없다면 행복감 속에서 사는 것만이라도 조금 자제를 하셔야 이제 좀 그런 장기 투자를 했는데도 뭐 고점 회복이 안 된다 이런 그 회의감을 좀 잠재우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하고 보니까 쉽진 않네요.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제 본성도 거슬러야 되고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도 해야 되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뭐 어떤 분야건 간에 뭐 쉽게 돈 버는 분야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네. 정말 자신이 있었을 때 네. 그때 이제 뭔가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네.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우리 최 대표님처럼 혹은 이제 그 안에 내부에 직원들 펀드 매니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펀드 매니저, 그러니까 전문 투자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성이 필요할까요? 저희가 이제 사람을 뽑는 기준이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좀 기질적으로 가치 투자를 수용할 수 있느냐가 저희한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위험 회피 성향이 좀 강하고 그리고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인내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 예, 모든 종목을 다 사가지고 바로바로 다음 날부터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참지 못하면 이 업이 굉장히 지루하거나 좀 회의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기질들이 빛을 발하려면은 아는 거에 대한 그 열의가 있어야 됩니다. 공부하려는. 예, 공부하려는 그 열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궁금해야 되거든요.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일까? 이 회사의 장점은 뭘까? 단점은 뭘까? 리스크는 뭘까? 이런 호기심에서 공부가 나오는 거지. 이게 뭐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 하듯이 누가 이렇게 가둬놓고 억지로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 투자는 좀 자율적으로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자율적인 문화거든요. 제가 막 무슨 뭐 억지로만 해가지고 공부시키고 이러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제 자기 일은 자기가 각자 알아서 하는 거고 결국에 성적은 다 숫자로 나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혼자 학습 의욕을 내지 않으면 타율적으로는 그 안에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학습 의욕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 투자자라고 얘기하셔서 사실 드리는 얘기인데 뭐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앞에 두 개가 해결이 돼서 종목을 발굴했다고 사시면 되는데 네. 저희처럼 이제 전문 투자자들끼리 모여서 조직적인 플레이를 할 때는 소통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좋은 점과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적절한 언어를 통해서 남들에게 전달하고 그 전달을 통해서 이 아이디어들을 검증받고 그리고 좀 더 내가 모르던 것들을 알게 되고 이런 시너지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다 소통 능력에서 비롯되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말이든 글이든 그런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 다 풀어놓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지 그 뭐 건강기능식품회사 회장님처럼 참 좋은데 좋은데 할 말은 많은데. 예, 말로 이게 표현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우리가 독심술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교환할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시키기가 어려운 거죠. 그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뭐 얘기하셨지만 이제 그렇게 펀드 매니저를 내부에서 이제 육성하는 교육하는 이제 뭐 프로그램이 네. 있겠죠. 예. 예. 어떤 그 교육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세요? 네.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저희도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운영력들이 좀 많다 보니까 뭐 실무적인 교육들, 뭐 산업을 분석하고 뭐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주로 실무자들한테 다 맡겨놓는데 제가 이제 유일하게 직접 나서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투자 철학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자 철학, 가치 투자란 뭔가,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가치 투자의 유익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진심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는 제가 직접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태도와 마인드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스킬들, 결국 기업이랑 대화를 하려면 재무제표를 해석하거나 이런 기본적인 언어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니까 그런 뭐 숫자를 읽는 이런 부분들은 또 자기의 노력과 이제 저 선배들의 도움을 통해서 해 나가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철학과 이제 이 스킬을 가지고 현장에서 본인이 분석하고 탐방 다니고 하면서 그리고 또 깨져보기도 하고 걸어보기도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발전시켜 나가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역시 그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니까 그 투자 철학에 그 공감하고 같이 그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연합이 또 필요한 거니까. 네. 예. 뭐 방향이 맞아야 열심을 해도 그렇죠.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했는데 인정을 해달라고 하면은 저 좀 난감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이게 아니었는데 또 열심히 한 건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제가 원하는 방향 그리고 이 친구가 좀 동의할 수 있는 가급적이면은 좀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그게 뭔가 명령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프로그램들이면 강의도 있지만 여러 책들을 또 읽고 그 독후감을 쓰거나 뭐 이런 방식들도 같이 혼용해서 좀 스스로 깨닫게끔 하는데 많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그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를 모시고 어떻게 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고객들의 자금을 투자를 잘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가치 투자에 대해서 좀 더 한 단계 좀 깊이 들어간 느낌이 저도 드네요. 다행입니다. 네, 워낙 그 말씀을 네. 잘 해주셔가지고 이해가 좀 쉽게 됐는데요. 예,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 혹은 그 개인 투자 네. 자 분들이겠죠. 네. 예,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사실 지금 이 방송을 찍고 있는 이 시기 자체가 모두들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뭐 1900 뭐 초중반 이렇게 지수가 내려왔으니 이것만 보더라도 약세장인 거는 명확하고요. 이 상황에서 힘든 거 또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많은 어떤 시스템에 위협을 가하는 그런 사건들이 과거에도 더 길게 보면 뭐 1800년대 이때도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런 부분들을 또 문제가 생기면 고치고 해결하고 또 일으켜 세우고 하면서 극복해 왔거든요. 그런 역사를 미뤄봤을 땐 뭐 이번 같은 문제도 이렇게 너무 비관론에 빠지시기보다는 이조차도 다 이제 사람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좀 해결해 나간다. 특히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뭐 우리도 회사 생활하면서 어려워지면은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 제가 탐방을 다녀보고 회사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도 자기의 모든 걸 걸고 그 회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입니다. 너무 그런 노력을 폄하하지 마시고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고 근데 그 개선이 될 때 어떤 회사들이 먼저 좀 더 좋아질까 그리고 어떤 회사들이 지금 가격적인 면에서 회복됐을 때 잠재 수익을 좀 많이 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가지고 낙관론을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미 다 벌어진 일에서 비관론을 더 강화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는 오히려 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낙관론을 가지시고 좀 더 평정심을 유지하시면서 좋은 기업을 찾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를 모시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